네, 이어서 실존 치료입니다. 사실 실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의 전반적인 철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존 치료의 인간관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제 뭐 행동주의나 또는 정신분석처럼 어떤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러에서 시작된 것처럼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신이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본래의 그 능력을 부인하면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 치료는 오히려 내가 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고 그것의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게 만들도록 개인을 이제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법이 아닌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실존 치료는 특정 방식으로 행해지는 심리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상담을 하는 그 상담가의 어떤 마음가짐, 사고의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담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봐서 뭔가 좀 내가 가르치고 조정해야 될 대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맥락의 차이인 거죠. 실존 치료는 별도의 치료 학파나 구체적인 기법으로 정제된 모형은 아니고 또 상담자의 치료 실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상담자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철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 치료의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 내담자들이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시키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진정한 목적에 근거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이 실존 치료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시사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인을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유와 책임, 자기 인식을 가지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고, 근데 이제 한계점이라고 보면은 뭐 다른 치료 기법들처럼 적어도 어떠한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 실존 치료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뭐 기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이 이제 한계점이라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료화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삶, 내가 선택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 환자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에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60대 접어들게 되면서 은퇴한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살아와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냥 마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이제 인생이 재미도 없고,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결국 우울증에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평생 우울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삶의 의미를 이렇게 잃었다고 이제 느끼는 그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의 환자에게 실존 치료에서는 어떤 질문, 어떤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향이 마음에 듭니까? 당신은 현재나 미래에 만족하는지,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탐색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만약 지금 혼란스럽다면은 당신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질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그 탐색을 통해서 당신이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그 방식에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라는 거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내 삶을 앞으로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찾아볼 수 있을지 그렇게 이제 탐색하는 질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존 철학, 실존주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철학적 접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런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것이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거꾸로 어 의사 입장이라면 '내가 지금 의사로서 떳떳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는 것도 실존주의적 관점이고요. 환자 입장에서 본다 그래도 환자가 지금 당신의 역할, 당신의 모습이 지금 정말 자신의 어떤 지금 삶에서 충실한가,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인제 찾아가는 작업들 같은 것들이 다 실존주의와 연관돼서 인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이브하고 뭐 민 이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자기의 입장을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 실존주의의 상담적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입장이든 간에 지금 자기가 그 위치에서 정말 잘 자기의 어떤 온전한 자기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그 일을 지금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게 '실존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상담 장면에서 어떤 특별한 기법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어 상당히 환자들한테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당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인제 할머니들이 "아 나 손주 볼 때가 제일 즐거워."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 손주 볼 때의 즐거움을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이 숙제처럼 다가오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손주를 보는 것이 할머니로서 정말 내가 정말 떳떳하고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또 '내가 원했던 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실존주의적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환자한테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환자한테 던지는 "지금 당신은 지금의 당신의 위치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환자한테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또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인간 중심 치료는 이제 칼 로저스에서 시작된 치료인데, 인간과는 비슷하게 이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인간은 주체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인간의 삶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이제 그 아들러,
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실존 치료, 게슈탈트 이런 것과 사실 다 이제 교집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성장과 자기 실현, 자기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고통이나 성장, 방해 요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인 유기체, 이러한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애 초기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경험을 유기체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자기와 이제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과 좀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거에 따라 반응하는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나,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기체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심리 사회적으로 좀 구성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을 의미하고요. 성격 구조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한 결과로 발달하는 경험의 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동안에 유기체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줄 때, 그때 이제 건강한 자기가 발달하게 되고, 건강한 자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경험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세계는 저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게슈탈트에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하죠. 현상학적으로 고정된 실체로서의 현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관적인 세계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성격의 구성 요소를 가정하고 있고, 또 이제 인본주의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격 발달 과정을 제시합니다. 초기에는 나와 나 아닌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자기 개념, 셀프를 점차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인정받고 수용받는 이런 경험을 받게 되면은 개인은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경험의 불이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나가 이제 날 것으로서의 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를 온전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셀프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 긍정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초화라고 하는 우리의 본능은 그냥 발현되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 이런 성악설의 기반으로 하면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저스의 인본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제 스스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그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치료 목표는 자기 경험과 유기체 경험의 불일치를 제거하는 것, 개인은 본래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을 온전히 수용해 줄 때, 그때 개인은 알아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셀프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시면은 단순히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론 현재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어떤 기법 중심의 치료 또는 상담 심리사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치료였는데,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말했던 것처럼 치료 관계 중심으로 이제 상담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과 배려, 또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이라 한다면은 뭐 앞서 이제 실존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한 기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법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독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 이게 이제 긍정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분석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적 긍정적 지지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는 이제 특별한 사례는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걸 딱 들어가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상담일 수도 있고요. 또 환자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상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점에 있어서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로 따지면 뭐 약을 쓰기보다는 약간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거를 쓰는 느낌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어 '내가 질병을 고친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어떤 가치의 변화가 좀 다르겠죠. 실제로 인제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인제 병원이란 데는 주로 고통을 받아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거를 목적으로 오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을 딱 해결하는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러면 인제 '내가 완성된 거냐? 내가 행복한 거냐?'에 대해서 중간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고통을 벗어나는 순간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인제 나는 되려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 나는 지지받지 못하는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제 세팅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가 다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난 아무한테도 지지받지 못해. 여전히 힘들어.'라는 어떤 다시 나빠지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앞서 말한 대로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단계가 되면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인가, 무엇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행복인가를 환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해? 나는 무엇이 나의 목표야?' 라는 것들을 해 줘야 그 병원에서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 가면서 환자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어떤 단계를 밟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병원 장면에서 "고통이 해결됐어."라는 거에서 스탑하게 될 경우에 자칫 환자는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인제 뭐 음, 좋아질 게 없어.'라고 해서 다시 고통으로 빠져가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주의적 상담 기법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한테 그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상담 기법으로는 매우 중요한 상담 기법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현실 치료입니다. 현실 치료는 이제 행동 치료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 치료는 이제 과거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제하는 반면에 현실 치료는 내가 과거에 좀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제 과거, 현재 스펙트럼은 행동치료보다는 좀 더 넓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인간관부터 보시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반결정론, 다시 말하면 이제 목적론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나 본능에 의해서 단순히 이제 추동되는 것보다는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결정적인 인간은 정신적 고통이나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타인을 통제하는 시도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 긍정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둘 다 내 선택에 의한 거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이 5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 사랑, 권력, 자유, 재미의 욕구, 이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있으며, 그 인간은 5가지 욕구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개인마다 그 강도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게 되는 모든 개별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매 순간의 행동은 그 욕구 충족을 위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좋은 세계 또는 패배적 정체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좋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게슈탈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인식하는 세계, 즉 주관적인 상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세계의 심상과 욕구,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수록 더 지혜롭고 선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행동이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하고 또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4가지로 이제 구성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하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생각하기도 이제 비교적 통제가 수월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느끼기라던가 특히나 생리적 반응은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 치료는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뭐 느끼기나 생리적 반응보다는 내가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행동하기와 생각하기에 초점을 둬서 이제 치료의 타겟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패배적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인간이 이제 5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심리적인 욕구가 살아가면서 잘 충족될 때 개인은 성공적인 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좌절됐을 때는 오히려 패배적 정체감을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패배적 정체감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면은,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회피하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치료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자율성, 뭐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현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욕구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현실 치료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치료의 기법들을 보시면 뭐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선택과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또는 동사와 현재형으로 표현하기 이것들은 이제 어쨌든 내가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그런 이제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요. 사례를 보면은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불안을 호소하는 고3 남학생을 가정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걱정과 잡념에 쉽게 사로잡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이제 계속해서 불안, 걱정 때문에 못 자고 피로한, 그래서 이제 공부도 다시 또 안 되는 이런 악순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 치료의 그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부모님은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니?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것보다 뒤에입니다. 그러면 너도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또는 너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니? 그러니까 그 아이의 좌절된 욕구 또는 이런 현재 바라는 욕구를 탐색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걱정이나 잡념들이 네가 원하는 것, 너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내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걱정일 수도 있고 잡념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를 물음으로써,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나 잡념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보게끔, 내가 선택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끔 돕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상담에서 계획했던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본다는 의미로 계획을 한 번 더 말해 볼 수 있을까? 여전히 어, 개인에게 선택이 어, 개인이 이제 선택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기법들이 좀 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강조했던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그나마 조절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건 생각이다. 즉,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왜곡된 인지, 잘못된 행동, 즉, 인지와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어 자기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욕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욕구는 거꾸로 얘기하면 본능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또 앞서 여기서도 계속 제시를 했지만 이 욕구라는 게 결국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생존, 사랑, 권력, 자유, 재미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욕구를 달성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거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제 하나의 어떤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치료의 자체는 뭐 그야말로 현실적인 치료이고 또 과거의 여러 심리 기법들이 적절하게 조합된 그런 치료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한 7가지 정도의 기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처음 보여드렸던 이 제가 나름대로 짠 그 분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뭐 치료, 대표적인 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가 있겠죠. 어린 시절 과거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 중심을 주는 치료 중에서도 행동 치료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게슈탈트 치료 같은 거는 특히나 정경과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 증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접촉하는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게슈탈트 치료를
이 지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런 스펙트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존 치료나 인간 중심 치료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의 문제도 다루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의미,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목적론과 결정론의 스펙트럼을 보아도 이 정신분석 치료는 이제 결정론 관점이긴 하지만 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이제 목적론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행동치료 같은 것이 약간 좀 난해한 게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조건 형성, 학습 그런 쪽은 이제 결정론에 좀 가깝지만 최근에 나오는 마음 챙김이나 수용 전념 치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기에는 여기에 찍긴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이 스펙트럼이 매우 위아래로 높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것들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저런 그 기법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성이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방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환자에 맞게 각각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 치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괴로울 경우에는 지금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게슈탈트나 현실 치료가 필요한 걸 거고 특히 인제 뭐 청소년기나 뭐 아동기 때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그 힘들어할 경우에는 뭐 미래지향적인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치료 기법들은 어 누가 치료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자가 방문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것은 이제 문제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이제 그 환자의 증상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관점이었다면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해서 문제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덕성에 오히려 초점을 둔 약간 좀 포커싱이 좀 다른 이제 심리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부터 보면은 인간의 긍정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 심리학자들이 이상 심리에서 이제 반대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질, 즉 성격적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21세기 초 들어오면서 이제 그 컨셉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결함과 장애에 대해서는 아마 익숙하시게 들어보셨던 그 DSM 진단 체계에 따라서 이제 분류 체계가 구성된 반면에 이제 인간의 강점이나 덕성에 대한 분류 체계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말이죠. 근데 이제 VIA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999년도 때 클립톤에 의해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피터슨과 셀리그만이 이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수십 개의 성격적 강점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아래의 10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한번 분류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6개의 범주가 이제 강점으로 6개의 큰 범주가 있고 그 아래에 24개의 강점과 덕성을 분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IA 강점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 보시는 저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40문항으로 구성된 좀 긴 문항인데 그것에 응답하다 보면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의 덕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탐색해 나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강점을 이제 잘 실현시키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좀 길러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가지 성격 큰 분류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혜, 지식과 관련된 강점들이 있고 관련해서는 창의성, 호기심,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자애, 사랑 이런 것과 관련된 강점들이 있습니다. 사랑, 친절성, 뭐 사회지능, 뭐 이타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는 이제 세 번째로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로 용감성, 끈기, 진실 또는 활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와 관련된 강점으로는 용서, 겸손, 그리고 신중성, 자기조절 이런 것들이 있고 정의와 관련해서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또 이제 영성, 초월성과 관련된 강점으로는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인간의 강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행 연구자들이 분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요 긍정심리학은 앞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그 비정상, 그러니까 이상 심리학의 입장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느냐를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강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소개했던 이 사이트는 아마 심리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가 보셨겠지만 어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게는 인제 한국어 서비스도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무료 검사를 하면 24 가지의 어떤 여러 강점이 순위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그 순위를 인제 24 가지의 순위를 매길 수 있고요. 물론 인제 거기다가 뭐 돈을 좀 더 내면은 각각의 어떤 내용을 쪼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나오긴 하지만 무료로 볼 수 있으면 그 항목의 내용이 뭐고 최소한도 그 자신의 어떤 강점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쭉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해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호기심 이런 게 인제 저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오고 활력 이런 게 높게 나오고 영성 이런 게 높게 나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사랑 뭐 이런 진실성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높게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나한테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 혹시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 실제로 그 어 이런 어떤 심리학의 관점은 어 여러분들 요새 심리학 하면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뭐나요? 아마 그 여러 학생들 제가 인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MBTI 같이 '내가 누구와 다르다. 나는 무엇이 누군가는 다르다.'라는 관점을 학생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왔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성격, 기질, 체질 얘기를 하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관점에 훨씬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정통 심리학의 관점은 '사람이 다르다.'라는 관점을
별로 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MBTI보다는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뭐였냐, 과거의 경험이 뭐냐, 그 사람이 바라는 미래는 무엇인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언가, 의미는 뭔가, 이렇게 인제 소위 말하는 차별적 인간상보다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온전함, 또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자기가 원하는 것, 의미,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에서 정통심리학에서는 그런 MBTI 같은 타이포로지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심리학적 관점을 쭉 한번 리뷰를 하셨는데 '이상하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점과는 내가 관심 갖는 주제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통 심리학의 상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원래는 9시 반 까지 요 강의가 끝나면 한 30분 정도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네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쪼끔만 어 전달을 하고 어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그 함께 하고자 하는 어 이게 좀 제가 여러분과 함과 너무 커요.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과연 이런 어떤 그 심리학적 특성에 대한 상담과 또 저희가 한의학 상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우리가 인제 좀 더 상담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인제 한의학에서 볼 때 인제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이해를 그 보게 되면 어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통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다만 어 지금 윤석인 박사가 정통 심리학의 입장에서 그 접근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와 대척점에 있는 융에 대한 입장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프로이드와 대척점에 있던 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 고유의 특성을 비교적 관심 갖고 있었던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 상담에서는 그런 어떤 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 성격, 체질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인제 뭐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어떤 특성,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할 때 프로이디안들은 어 과거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 성격, 체질을 이해하는 한의학적 관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활력이 넘쳤던 자신의 시절로 돌아가는 그 시절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것들이 본성과 관련을 갖고 있고 이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치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본성을 찾는 작업에서 이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의 이니에지를 다루거나
아니면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에 관련된 에노히락을 다루게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인의예지라는 관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배지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그 사상의학의 관점을 이해한다라면 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어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어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마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아씨 내가 진짜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음으로써의 즉 정의로움이 발달된 인간이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 같은 경우는 소음인의 특성 이렇게 인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제대로 알므로써 그 사람의 체질을 아는 거고요. 그 본성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정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어 태양인이라면 쪼끔은 애달픈 마음, 남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 소양인이라면 어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태음인이라면은 남들과 같이 잘 어울리는 마음이라면 소음인이라면 자기 혼자 즐겁게 몰두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어 마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론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 해석들이 다 어 체질을 구별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구별하는 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어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입장에서의 천시세외 일륜지방이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체질의 특성이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사무교우 당뇨 거처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성과 명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어 자신의 경험을 인제 말하는 거게 되고 그런 트라우마하고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따져서 그 사람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인제 그 체질 상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인제 그 환자들은 어 지금의 고통이 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인제 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성격은 쉽게 드러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체질 상담을 할 때는 그런 본성보다는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태도에 관찰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에 해당된 거라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정서 혹은 기, 행동, 이렇게 인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정, 성기라는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의 내용들을 인제 그 파악해 보는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사상심학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월 기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성과 기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2차 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변화된 정서,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사고로 사람들이 인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양인인 경우에, 인제 제가 인제 소양인의 대표적인 인간이라면, 어 제가 소양기를 띌 때는 그냥 자기의 정의로운 사람이면서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리는 의와 세회를 잘 드러나는 사람이다라고 인제 소양인으로 판정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태양기를 띌 때는 제 정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을 다룰 때 굉장히 딱딱한 사무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모습을 소양인한테 보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소양인인데 태양기를 띄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구는 모습을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어 3차 기능의 기운이 그 더 많이 드러날 때는 소양인이지만 태음의 태음인 같은 모습을 그 취하게 돼 가지고 굉장히 게으른 행동, 그냥 나자빠진 태음인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제가 소양인이지만 소음기를 띠게 되면은 그냥 열등 기능이 발휘돼 가지고 굉장히 과장된 사고들을 인제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심학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성을 잘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성이 정서나 혹은 기운으로서 변화된 정서,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사고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인제 우리 동수학원에서 보게 되면 확충론에서 그 성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인제 어 네, 확충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확충론에서는 그런 어떤 어 왜곡된 행동, 왜곡된 정서, 또 왜곡된 사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박통과 독행을 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원래는 저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5월 달에 하는 그 수업 시간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어 솔루션을 가질 거냐, 또 어떤 해결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 한의학 이 원래의 시간에 조금 더 인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는 윤석인 박사가 했던 어떤 심리학적 상담 기법에서의 어떤 방법의 여러 기법 가운데서도 주로 어떤 그 이런 기법의 소개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 환자한테 해결책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게 될 거고, 저도 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박통과 독행을 통해서 환자가 지금의 어떤 심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원래 때는 그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어 뭐 기대하셔도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6월 원래회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어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어 자신이 한번 그 질문도 해 보고 또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6월 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 시가 다 됐기 때문에 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필요한 어떤 질문이나 있으면 어 저희한테 채팅창에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 혹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바로 대답을 드릴 거고요. 어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5월 달 원래회 때 질문들을 모아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혁 쌤이 꼭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아닙니다. 예. 5월 달에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